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인생의 토론회를 처음 참여하고 있습니다. 너무 떨리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10분만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제 인생에서 말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가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말이 너무 빠르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정확한 이제 내용은 자료집에 있으니 좀 참조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김재선 교수님 발제 내용과 현명희 박사님의 토론 내용에 매우 공감하고요. 임의 기준을 강제 기준으로 하는 방향에 대해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처우 개선 방향이 다양한 고민하고 연구를 통해서 전국적인 준거틀이 잘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어떤 내용으로 토론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서울시 처우 개선 계획과 관련해서 현장의 의견을 주도적으로 개진하고 추진하는 입장에서 그동안의 건의 내용과 여러 어려움, 수많은 질문 내용들을 담아서 저의 고민을 좀 설명드리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앞선 발제와 토론에서 강의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으니 저는 현장의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실제 적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두 지침이 담아내는 내용은 보다 포괄적이겠으나 저는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8쪽인데요. 먼저 사회복지라는 말은 법적 기준보다 인식적으로 판단하는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노인 관련, 장애인 관련, 다문화 관련 등에 이제 말이 붙는다면 다 사회복지 시설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데요. 그 인식의 차가 현장에서 지침 적용의 혼란으로 가중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여러 형태로 법적 기반의 근거를 마련해 왔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 키움센터로 명시했는데 지침상 명시된 명칭은 다 함께 돌봄센터입니다. 같은 시설이니까 이해해서 봐주시고요. 첫 번째 경우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처럼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법적 기반이 먼저 마련되고 법적 기준에 의해서 설립된 사회복지 시설들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성에 의해 시설이 이미 존재하고 그 이후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해당 시설이 사회복지 시설로 추가된 경우이고요. 바로 시니어클럽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은 곳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타법령이 이미 존재했고 이후 개별법령에 포함되는 형태로 사회복지시설이 된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기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인데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여가부 시설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었지만 가족복지 사업에 대한 이해로 통해서 결국 그 개별법령에 포함된 시설입니다. 네 번째는 제일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열악한 부분이 큰 개별 조례나 지역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된 조례시설 등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설에 이에 해당될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타법령에 의한 시설들입니다. 교육복지센터, 주거복지센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자료집에 명시되어 있는 가운데의 동그라미라면 그 주변으로 확대되며 영향을 미치고 준용하는 형태로 확대되면서 필요성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의 범주도 함께 넓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에 권한과 책임이 미치는 영역의 구분선들을 좀 정리해 보았고요. 지침에 근거해서 논의하는 과정이므로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설명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장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료집 39쪽에서 40쪽은 어디에도 없는 자료입니다. 제가 사회복지 시설 변화를 좀 정리해보고 싶어서 2004년부터 최근 2023년까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를 정리해서 시설의 변화를 좀 표로 정리한 내용인데요. 시설들이 어떻게 그 사회복지시설로 확대되었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4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다양한 형태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조례에 의한 시설, 기초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공약 혹은 추진 주요 사항에 반영된 여러 시설들이 증가하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게는 사회복지 시설로 인정을 요구하거나 개별적으로는 처우 개선 적용을 동일하게 해달라는 요구, 경력 인정의 문제 등이 혼재하게 됩니다. 요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로 설명드린 것이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지자체, 개별 자치구 등은 사업 시행에 대한 운영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 문제, 이후의 경력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서 시설 운영이 되기를 너무나도 희망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조례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중앙부처는 이에 대한 처우 개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헤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간 이전에 따른 경력 인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기준의 적용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설립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단체에서 설립 허가를 할 때 사회복지시설 설치 허가증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발급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개별 시설에서 경력 인정을 적용할 때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로 작용하게 되고요. 경력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좀 상이하게 될 경우, 처우 개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강력한 민원으로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지침에 따라서 자치구별 인허가 사항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치구별로 추가적인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 또한 별도 분류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경력인정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질문받고 또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처우 개선의 가장 기본은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 일한 만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임금체계이고 또 하나가 경력인정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체계의 전국적인 변화 모색은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현실적인 부분부터 정리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경력인정 부분의 동일한 적용과 해석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는 개별시설 담당 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사정에 따라 동지침을 참고하여 별도의 호봉액정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력인정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기본 해석을 적용하고 추가적인 개별 지자체 혹은 시군구 조례 등을 정한 경력사항을 추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인사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경력인정 부분은 공부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큰 산입니다. 기본적인 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 인정 기준의 단서 조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많이들 모르고 계실 텐데요. 사회복지시설 경력 인정의 100% 인정 기준에는 지난 18년, 17년의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하나며 정규직 여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국정감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멘트가. 그래서 다 그 국정감사 자료를 영상회의록을 다 돌려봤는데 너무 많은 말 속에서 사실 해당 내용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해당 단서 조항은 2020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법령뿐 아니라 개별 지침사항 규정되어 있는 사업수행 인력까지 경력인정 확대의 이유로 고유사업 수행이라는 표현이 추가됐습니다. 이 조항의 가장 큰 이해 당사자는 계약직 근로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 충족 여부는 정규 인력에 대한 불완전한 해석으로 이어질 리가 없습니다. 또한 계약직 직원에 대해 시설의 인사 담당자가 채용 인력이 근무한 모든 시설의 고유사업, 인적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절차가 복잡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매우 복잡합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적정 인력에 대한 기준 마련과 지원이 선행되지 않고 현재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 충족 인력에 대해서만 경력인정 100%를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추가 인력으로 이를 감당하거나 외부 사업의 전담 인력 혹은 국책, 시책 사업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만약 제도의 취지가 위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자치구별로 혹은 부서별 해석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우려가 크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해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안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사경력 가해 동그라미 1번 적용 및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앞에 부분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가해 동그라미 1번의 조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공문을 한번 발송드려서 답을 요청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답에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까지는 사회복지사로서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 80% 인정함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서는 법령에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라 판단하는 경우에는 80% 인정하도록 개정하였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해석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해당 자격의 업무를 어떤 지침이나 혹시 공문, 개별적인 안내문 이런 것에 사회복지사를 채용에 대한 인적 기준이 있는 경우에 경력 인정을 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였는데요. 청소년 수련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관은 사회복지시설로 현재 근무 경력 인정되지 않지만 청소년 수련관에서 사업 위탁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전담 인력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침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사의 채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별로 경력 인정을 시간이 되었다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개별 시설 혹은 종사자 개인이 이를 모두 알고 확인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업별로 경력 인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다음은 45쪽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직급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현장 의견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회복지 현장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법령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등 이런 법률 적용과 더불어서 회계감사, 회계검증, 행정사무감사, 자치구 지도점검, 법인시설 위탁, 시설관리 등 점차 복잡해지는 행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 행정서류를 담당하는 사무원의 개념을 넘어서 복지행정의 전문가로서 직급체계의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6쪽은 가장 및 생활복지사 등 직급체계 개편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공약집 부분에서 국고지원시설 및 지방이한시설 간 인건비 가이드라인 단일화 개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되려면 다른 지자체의 인건비 지금 단일임금 체계를 하고 있는 시설들, 지자체라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하고 직급 체계가 그와 맞게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공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매년 조사하고 공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발표할 때 전년도 준수율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는데요. 준수율을 가시적으로 확인해야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을까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토론을 준비하면서 준수율 발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찾으려고 검색을 했는데 확인하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쉽게 접근하고 상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해서 모두가 좀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50쪽에 있는 사업비 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당 내용이 지침 내용과 무관할 수는 있겠으나 부처별 헤드 역할을 기대하면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그중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게 누구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은 복지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구가 사회복지시설 사업비 인력에 딱히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저 말을 다시금 들려드리고 싶어서 자료집에 삽입해 보았습니다.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 노인 맞춤 돌봄 사업 등 사업비 수행 인력은 지난 수년간 비정규직 계약으로 저임금 임금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 형태로 인한 고용 불안, 저임금 문제, 인력 단절 문제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호봉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 대책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업비 인력이 아닌 이렇게 장기화되는 것이라면 인력배치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종합대책 마련해서 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함께 발표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도 건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처우 개선 정책 시행의 경우에 국비시설들은 적용할 수 없도록 지금 해석되는 부분이 큽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2017년에 유급병가제도 시행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질의했을 때 국비시설은 적용을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중앙부처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의 처우 개선 정책을 적용하는 범위에 국비를 포함할 수 없는 한계가 이제 생겨나는 건데요. 그러면 더 또 그 지역 간 안에서도 차별이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행히 서울시가 감사하게도 별도 예산을 충분히 책정해서 지금은 아까 이제 발표해 주신 것처럼 단일임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다른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계획된 예산 범위라면 그 범위 안에서 지자체의 처우 개선 정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에는 없는데요. 헤드라인이 없습니다. 헤드가 되시는 분이 없어요. 그 중앙부처에. 그래서 다행히 서울은 그것을 정리해서 법인시설팀, 복지정책과 법인시설팀에서 그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중앙부처는 부처마다 직능별마다 다 다르게 논의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의 헤드를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헤드가 전국적인 내용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칸막이를 넘어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토론 내용인데요. 장황하게 건의 내용만 쏟아낸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되지만 그동안 현장과 소통하면서 느꼈던 실제적인 부분에, 적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인 처우 개선과 지침의 동일한 적용으로 사회복지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